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1번 문제가 되겠고요.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 공장에 관련된 부분하고 보세 건설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보세 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보세 공장은 어떠한 물건을 이렇게 제조, 가공, 그 다음에 그 밖에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있겠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세 공장이라 하는 곳은 저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외국 물품하고 외국 물품을 이렇게 같이 해서 물건을 만드는 형태로 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국 물품과 내국 물품만 가지고, 그러니까 내국 물품, 내국 물품으로 물건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 체제와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보세 공장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공장에서 물건 만들면 되는 것을 굳이 보세 공장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 한해서 이제 그 예외적인 경우가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허가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세법상에 보시면은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10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틀린 부분을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인이 아니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신청 받았을 때는 10일 안으로 허가 여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가볼게요. 보세 건설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이제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요. 1년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물건이 반입되고 나서요. 반입이 된 이후에 이것을 이제 사용이라는 것들은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그 물품이 사용되기 전에 그 신고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어 있고, 수입신고라고 하는 것에 앞에 표현을 붙이는 게 뭐냐면 공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용 전 수입신고라고 말을 쓰고 있고요. 수입신고하고 나서는 이제 이 물품에 대해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세관 공무원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는 생략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는 생략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검사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가동을 하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건설공사, 즉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공사를 하고 완료를 하면 건설공사 완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다 끝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완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완료 보고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수입신고 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과세물건 확정이 됐고요. 과세물건 확정이 됐고, 여기서 확정된 그 세액에 대해서는 이제 납부를 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납부가 되면은 이제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겠죠. 똑같이 사용 전 수입신고가 된 것을 수리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수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물어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죠. 그렇죠. 건설공사가 완료되고 나서는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신고 여기서 했었잖아요. 수입신고가 아니라 건설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지체 없이 건설공사 완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여기 나와 있는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이거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익숙한 그런 자주 보는 그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은 맞는데요. 이걸 빼고 나서 보더라도 5번에 봤더니 지금 작업 허가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10일이 아니고 5일 안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틀렸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역시 종합보세구역, 그러니까 보세구역에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원래 한 문제 정도 나왔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 4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문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 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기능을 정해서 세관장에게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종합보세구역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은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정을 하는 자하고 그다음에 그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받는 자가 있을 거예요. 신고를 접수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같은데 여긴 달라요. 여기는 관세청장이 하게 되고요. 관세청장, 여기는 이제 세관장.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이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자도 되겠죠. 똑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관세청장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관세청장이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지정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그 위에 상급기관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를 보니까 이제 뭐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는 세관장에게 하는 거겠죠. 맞고요. 변경 신고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 신고를 받았던 그 기관에다가 변경하는 신고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이 가거든요. 처음에 신고했으면 나중에 변경하는 것도 신고. 처음에 뭐 허가를 받았으면 변경하는 것도 허가를 받는 걸로 보통 따라갑니다. 세 번째.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반출되는 물품이 내국 물품인 경우에는 사실은 내국 물품은 저희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레이더망을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생략을 하거나 이제 간소한 방법, 즉 간이하게 반출입을 하게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수 작업에 관련해서 자, 주의할 게 하나가 있죠. 원래 저희가 보수 작업은 세관장 승인 대상이잖아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여기 나온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이걸 완화를 해가지고요. 원래는 일반적인 그런 보세구역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신고로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고로 이제 그게 완료가 되죠. 나머지는 다 이제 옳은 거고 틀린 거기 때문에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느껴지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 운송업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제재를 하는 행정 제재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 운송업자 등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등록 대상이거나 아니면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됐고요. 업무 정지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보세 관련해서 보시면 업무 정지는 보통 다 6개월이죠. 저희가 특화보세구역도 6개월의 범위에서 하게 되고 보세 운송업자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게 됩니다. 근데 업무 정지를 하게 됐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잖아요. 즉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용에 심한 불편을 겪는 경우 심한 불편을 겪는다고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가게 되죠. 과징금은 이제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골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숫자를 알고 있었다면 정답을 바로 고를 수 있는, 정말 빨리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4번 문제 가봤더니 위탁 판매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치기간 경과된 물품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매각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매각 방법에는 크게 이제 원칙과 예외적인 부분을 나눌 수가 있겠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방식은 이제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 쉽게 말하는 비딩이죠. 비딩.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일반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제 비딩 방식으로 해가지고 경매를 이제 매각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걸 해서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다음이 뭐냐면은 이제 수의 계약이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안 되면은 맨 마지막으로 이제 위탁판매라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위탁판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갈 수 있는 사유들, 위탁판매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이제 명시된 것이 있어요. 법에서는 한 가지만 나와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 정답을 골라보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이 안 됐을 경우라 써 있는데요. 여기 순서를 보시면은 경쟁입찰 다음에 이거잖아요. 그렇죠? 경매 또는 수의계약이 먼저 가고, 이거 안 됐을 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게 맞는 거죠. 경매나 수의 계약으로도 매각이 되지 않은 물품이라고 했을 때는 위탁 판매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속한, 좀 빠르게 그 물건을 처분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위탁 판매를 먼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4번, 5번은 맞는 표현인데 3번이 왜 틀린 거냐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2회 이상 경쟁 입찰을 했는데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여기 아까 나왔던 것처럼 경매라든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두 번 이상 하고 나서 이제 경매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이거가 안 됐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돼야지만 위탁 판매를 가는 것이지 경쟁 입찰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위탁 판매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암기가 필요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좀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지 못했더라도 좀 감으로라도 찍어서 맞출 수가 있었던 걸로 좀 보이네요. 그렇죠, 이거. 다음 문제입니다. 저희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통관 파트라 볼 수 있겠고요. 일반 물품이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특수 물품도 있는데 일반 물품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번 변경 기준이 있을 거고요. 부가가치 기준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공공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특정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이게 세번 변경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세 번이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제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는 것들은 인정을 못 받는 것이 있잖아요. 불인정 공정에 해당이 되면 안 되는데 불인정 공정으로 보는 것들은 원산지가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불인정 공정이라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원산지를 바꿀 만큼의 충분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거죠. 단순한 조립, 도축 작업, 이제 포장만 바꾸는 것들, 보존에 필요한 어떤 그죠 뭐 냉장, 냉동 그런 거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원산지를 바꿀 만큼의 그건 아니에요. 도축 작업은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도축 작업은 저희가 일본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살아있는 동물을 이렇게 죽여서 고기로 만드는 것들은 그렇게 뭐 특별한 공정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어요. 5번에 가봤더니 여기는 사실은 앞에를 잘 몰라도 딱 보니까 다른 게 하나가 있잖아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앞에랑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을 몰랐어도 딱 봤을 때 정답을 고르는 것들은 정말 어렵지 않았다, 쉬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기하지 않았던 게 나왔을 때 이런 좀 내용들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물론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장 가면 떨리겠죠.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리기도 하고 이제 좀 그런 게 있겠지만 시간적인 압박감 느끼기도 하겠지만 근데 또 그럴 때일수록 막상 시험장 갔을 때는 좀 마음 편하게 먹고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잘 보여주고 오겠다, 실수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보면은 아,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거의 맞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노하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 신고 지연 가산세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거 있었잖아요. 저희가 보세 창고라든지 이제 지정 장치장, 그다음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에 물품이 뭐 반입되거나 장치가 됐을 때는 그 물품이 이제 빨리 나가줘야 그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얘가 빨리 물건이 나가줘야 다른 물건이 들어오는데 이제 좀 원활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거기서는 이제 일정 기간 안에 이제 신속하게 물품을 이제
국내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수입이 될 것이고 해외로 갖고 나가는 것들은 반송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 신고를 하거나 반송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이제 30일이 되는 거죠. 장치일 또는 반입일부터 30일 안으로 수입 신고 또는 반송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게 됐을 때는 이제 기간에 경과된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라고 하는 것들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가산세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게 2, 5, 8, 0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20일 이내, 50일 이내, 80일 이내, 80일 초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50, 15, 20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얘는 1000분의 과세 가격의 1000분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000분의. 자, 그러면 정리하면 되겠죠.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기준이 뭐였냐면은 가장 첫 번째 기준은 20일을 갖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20일 전에는 1000분의 2가 되겠죠. 1000분의 5, 그쵸? 1000분의 5, 그쵸? 5가 되겠죠? 그쵸? 1000분의 5가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20일 지나고 나서 20일부터 50일 이내가 됐을 때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20일 경과했기 때문에 5가 아니고 10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일 이후부터 또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5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80일 경과를 하게 되면 다 일률적으로 20이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틀렸고 얘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재수출 감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니까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 반출을 했을 때 담보 제공이 생략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자, 원래 원칙은 저희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이라 하는 것들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통관 절차의 특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원래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야 그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 반출한다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절차를 이제 벗어나 있는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관장 입장에서는 관세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평가를 받은 자, 뭐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최근 1년이 아니고 최근 2년 동안 위반 사실이 없는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1번이나 2번을 고르진 않았을 것 같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마 4번이라든지 아니면 5번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정답은 이제 3번으로 되어 있고, 이제 2년 이상, 그렇죠. 2년 동안에 이제 그 법을 어겼던, 관세법을 위반했던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저희가 그 결격 사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법을 위반한 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배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이고요. 우편물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편물 같은 경우는 또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편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신하고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서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관 우체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을 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경유를 안 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통관 우체국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유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 가서 이제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세관장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그 우편물을 내줄지 말지를 결정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오시면 이제 1번은 맞는 말이죠. 서신으로서 뭐 수출, 수입, 반송하려는 우편물 같은 서신 같은 경우는 통관 우체국을 경유하지 않고도 바로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통관 우체국은 이제 우체국 중에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보니까 이제 우편물 같은 경우에도 뭐 신고 대상인 것하고 아닌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제한이 되는 물품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고를 하게 하고 있어요. 1항이라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신고를 말하거든요. 2항의 경우는 이제 뭐 생략하거나 간이하게 신고하는 것이 나오고요. 4번도 맞는 말이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반송이 되면 소멸됩니다. 예, 여기는 맞는 소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번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자체는 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이제 사실은 잘 보지 않았던 부분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는 저희 시험에 거의 한 최근 5년 동안에 2번 내지 3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 의외로 내가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봤다면, 정리를 했다면 되게 쉽게 답을 고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아무튼 이 내용은 정답을 골라보면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네,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시행규칙에 가서 보시면 이 백화점은 매출액에 관계가 없게 되어 있어요. 매출액에 그 표시가 안 돼 있고요. 관계가 없게 되어 있고 나머지 봤을 때 뭐 수입 물품만을 취급하는 상설 영업장은 이게 5억 원 이상이면 5억 원 이상부터 그 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통신 판매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10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 보시면 처벌받은 경우는 여긴 2년이 아니라 3년 이내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그리고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30%를 초과하는 경우로 나와 있는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5억 원 이상이잖아요. 이상이고 이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크거나 3년보다 더 짧은 경우도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년, 뭐 10억 원, 15억 원은 이상이고 이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얘는 상관이 없었어요. 매출액 자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0%를 초과를 해야 되는데 2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30% 이하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기가 되면은 되게 쉽게 고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답을 맞추기가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자, 벌칙에 관련된 문제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벌칙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케이스가 이런 것들이었죠. 앞에 보셨던 268조 2부터 해가지고 269조, 270조, 남 70조의 2, 71조까지가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이고 뒤쪽에 가서는 저희가 징역과 벌금의 병과라든지 양벌 규정에 관련된 것들이 출제가 좀 종종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보니까요.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269조부터 시작이 돼요. 68조의 해당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희가 이제 271조로 가보면 이렇게 세 가지 나누는 것이 있거든요. 교사범, 방조범.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행동을 한 건데 실패한 거. 이게 바로 이제 미수범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행동을 하지 않은 자. 이렇게 예비범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교사, 방조는 제일 나쁜 놈, 미수범은 똑같이 나쁜 놈, 예비범은 좀 덜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범에 준해서 처벌을 하게 되고요. 얘는 이제 본죄에 준해서 처벌을 하게 되고 얘는 이제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지금 여기 맞죠? 근데 그거 있어요. 71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의할 게 뭐냐면 270조의 2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얘도 맞고 3번은 270조의 2는 해당이 안 되고요. 269조, 270조, 271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어렵지 않고요.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강제징수 면탈죄라고 하는 것들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는 것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핵심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 여기 나왔던 그 예비범, 미수범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꽃이었죠, 이번에. 정말 어이가 없던 문제였습니다. 과세 자료의 범위와 제출 시기에 관련해서 제출 기간하고 제출하는 과세 자료 그 이름이 연결된 것이 옳지 않은 것을 고려야 하는 거였는데, 이게 왜 고치가 아픈 거냐면은, 이게 관세법의 그 시행령에 나오는데요. 시행령에서도 그 특정 조회, 그 특정 그 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별표에 나오는 거였어요, 별표. 별표 4일 겁니다, 별표 4.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를 본 적도 없었고, 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예전에 나온 적은 있었어요, 한참 전에. 근데 이런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거기도 하고요. 글쎄요, 출제할 게 그렇게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되게 황당했던 문제였는데요. 근데 뭐 따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도 이제 틀린 거 골라보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핵, 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 지원 구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2차 과목 공부하시다 보면은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보면은 전략물자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실 거예요. 전략물자 가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다 그 밖에 이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물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도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는 역할하고, 그 다음에 맡은 그 담당하는 품목이랑 뭐 핵이라든지 이런 무기와 같은 거 하고, 이제 북한에 이제 그 제공이 되는 그런 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분리해서 다른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핵이잖아요, 핵. 원자력에 관련된 것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이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인 이제 원자력 쪽에서 그 내용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몰라도 돼요. 잘 모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관세범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조사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뭐 내용들 읽어보시면 사실은 정답은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를 하기보다도 그냥 내용 읽어보면 맞는 말이구나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일단은 1번 맞고요. 3번도 맞아요. 4번도 맞고 5번도 맞습니다. 2번이 틀렸는데 2번이 왜 틀린 거냐면은, 자, 서면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가능한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현행범인이 아닌 관세범이 아니라 현행범인 관세범에 대해서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현행범이 아닌데 긴급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현행범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뭔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서라고 하는 것들이 원칙이지만 이걸 가름할 수 있는 다른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간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도 좀 되게 황당한 부분이긴 해요. 이게 저희 관세법 시행 규칙에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보칙에 나오는 것 중에 개청 시간, 뭐 물품 취급 시간 외 통관 절차 등이라고 하는,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개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을 열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세관에서의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관세 행정에 관련된 지금 업무가 필요한데, 행정처분이 필요한데, 근데 행정절차 이행을 봤더니 세관에서 문을 열지 않아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관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물건이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개청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임시 개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개청을 해서 이제 관세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짜는 아니에요. 이제 개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세관에다가 누군가는 거기 남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굳이 이 부분까지 잘 챙겨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나중에 관사가 되고 나시면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물어보거든요. 업체가 이제 얼마 내야 돼요? 라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당연히 알아보는 과정에서 좀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정답을 골라보면 4번이에요. 4,000원이 기본이고요. 휴일은 3배가 됩니다. 12,000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봤더니 3,000원, 4,800원, 7,000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이것도 역시나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맞추는 게 더 어렵죠. 맞추는 게 더 어려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저희 그겁니다. 수입의 의자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네요. 관세법 240조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수입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수입 신고하지 않았지만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서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들이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관세를 이제 징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품의 특성을 봤을 때 더 이상 이제 그런 관세 징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각 같은 경우 이게 매각 나오진 않았지만 매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관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납부할 세금을 이제 미리 산정해 놓고 그것만큼은 충당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매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수입의 의제 대상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관에서 따로 관세를 징수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국고에 기속을 하거나 아니면 통고 처분 납부된 물품, 몰수된 물품을 가지고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처분함으로써 이제 그에 따른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몰수, 국고의 기속, 통고 처분으로 납부된 물품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를 봤더니 운송수단에서 소비한 휴대품은 여행자가 이렇게 한 것은 수입의 의제가 아니고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을 말하기 때문에 니은은 해당이 안 됩니다. 리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요. 최신 관서가 보관 중인 우편물은 이제 앞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수입 신고를 하지 않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최신 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다 모든 것이 완료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보면 기읍, 디귿, 미음이 수입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닌 것들은 니은과 리을이겠죠. 정답은 이제 이거 빼고죠. 니은, 리을 뺀 나머지. 그래서 기읍, 디귿, 미음.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 FTA 특례법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5문제 나왔던 것들이 이번에 한 문제 더 추가가 돼가지고 6문제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총평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기존에 5문제씩 나왔던 것들이 6문제로 이제 더 추가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내년부터는 6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RCEP도 발효되고 나서 앞으로 FTA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관사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험에 한 번쯤 나왔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상무부 맞고요. 일본도 상공회의소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RCEP을 통해서 새로 이제 추가된 내용이겠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국제통상산업부 맞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세관이 아니라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수출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고, 뭐 섬유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수산물, 그다음에 수출 개발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뒤에 쓸게요. 아무튼 세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필리핀 같은 경우도 필리핀 세관이 맞아요. 정답을 골라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36번 문제고요.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 기간도 제가 이제 FTA 특례법에 관련된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나왔던 문제였던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령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조사 결정, 채약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이제 지역을 묶어보면 같이 공통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유럽이라고 하는 거죠, 유럽. 유럽은 좀 깁니다. 장기라고 제가 말을 쓸게요. 그냥 편의적으로.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은 중기라고 말을 쓸게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남미 쪽, 뭐 중미 쪽, 남미 쪽 여기는 이제 상당히 짧아요. 단기라고 제가 말을 쓰겠습니다. 일단은 얼핏 봤을 때 영국, 터키, 영국, 뭐 여기 같은 경우 유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도 같은 경우, 인도랑 아세안은 아시아 쪽인데 둘 다 기네요. 정답을 고르기 전에 3번, 4번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내라고 써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얘도 6개월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 중기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6개월짜리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2, 3개월이 주로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개월에서 이제 15개월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남미 같은 경우는 150일부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감으로 봤을 때도 3, 4, 5는 아닌 것 같죠. 3, 4, 5는 아닌 것 같고, 정답을 골라보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저희가 15개월짜리는 EFTA 하나만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10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랑 지금 아세안 회원국이 나와 있는데요. 아세안 회원국은 2개월, 얘는 3개월, 얘는 150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150일 이내. 네,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숫자를 암기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정확하게 암기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먼저 추리수가 있으면 그걸로 답이 나오면 제일 좋고요. 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뭐 2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50%까지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긴급관세 조치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적용 조치의 이제 총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희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긴급관세 조치에 관련해서 뭐 적용기간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을 골라보면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4년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얘만 3년이에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벌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비밀유지 의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봤더니 FTA 특례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역시나 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거죠. 관세 특례에 관련해서 이제 면제가 되는 관세 감면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시행규칙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전체 중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위에서 1, 2, 3, 4 즉 1호부터 4, 5까지만 대상에 들어가게 되고 호주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것만 해당이 된다고 나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은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어서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입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요건이 아닌 것은 뭐 업체별 이라 써있긴 하네요.
품목별이랑 업체별의 차이가 뭐냐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품목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이수를 해야 되는 교육 점수가 있는데, 그게 10점이라고 가정해, 10점이거든요. 10점인데, 업체별은 20점까지 이렇게 더 많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품목별 같은 경우는 업체 내부적으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전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요. 업무 매뉴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업체별은 두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전산 처리 설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업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2번에 나와 있네요. 전산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즉 이게 바로 업무 매뉴얼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 주의할 거는 HTS 코드는 4단위가 아니고 6단위 기준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 2년 안에 이제 법을 위반했던, 조사를 거부했던 사실을 없애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포인트는 이거고, 3번 같은 경우도 이제 원산지 관리 전담자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고 운영도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니까 1, 2, 3번은 다 맞는 거네요. 옳지 않은 게 아니고, 넘어가 보니까 4번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운영 시스템, 거래 업체, 뭐 운송 수단, 뭐 직원 교육 체계 등을 갖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업체별 그 인증 수재랑 상관이 없고요. 이건 이제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AO와 뭔가 좀 연관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아무튼 정답은 4번으로 고르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최근 2년 안에 이렇게 거짓 또는 허위로 이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작성하거나 발급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사실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이죠.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FTA 특례법 자체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좀 더 이제 6문제가 더 나오는 것이 거의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6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은 맞춘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만 정리해봐도 거의 그렇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관세법 개론 39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손을 못 대겠다. 정말 어려웠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3문제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기출문제로서 나왔던 적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라고 가정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한 80점 정도 되면 내가 무난하게 좀 시험 잘 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 뭐 60점대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게 되면은 좀 공부가 좀 더 필요하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축하드리고요. 이제 2차를 향해서 달려가시면 될 것 같고, 1차를 이번에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1차를 통과하지 못했다더라도 내가 또 도전을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 다시 2차 위주로 해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